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을 위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감찰 강화 방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를 줄이고 검사의 참여를 줄인 개혁위원회를 만들라고도 지시했습니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선 조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힘빼기가 시작된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조국 장관의 부인 등이 투자한 사모펀드의 전 대표 이모 씨와 그 펀드가 투자한 투자업체의 대표 최모 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 밤 늦게 결정될 예정입니다. 두 사람의 신병 확보 여부에 따라서 사모펀드 관련 검찰 수사가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열람한 한영외고 교원 2명은 이 학교 교장과 교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생활기록부를 빼돌린 정황은 파악하지 못했고 다른 경로로 유출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나흘간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연휴가 짧아서 오늘 오전부터 주요 고속도로가 이미 귀성객으로 붐볐고 교통 정체는 내일 오전에 가장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을 전격 경질한 뒤 트위터를 통해서 백악관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며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대북 초강경론자였던 볼턴이 물러나면서 북미 협상이 진전을 보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정부가 일본을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일본이 정치적인 이유로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을 제한하는 등 무역협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내각 20명 가운데 17명을 바꾸는 대규모 개각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우익단체인 일본회의의 회원과 과거사 관련 망언을 했던 인물들이 대거 중용돼서 일본 안에서도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화재 같은 재난이 일어나도 건물 옥상으로 대피할 수 없다면 대형 사고를 면치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건물에선 옥상으로 향하는 대피로를 막거나 이렇게 문을 잠궈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잠시 후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 견제를 위한 행보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검찰 개혁 추진단을 만들고 오늘은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감찰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장관에게 감찰권은 검찰총장과 검사들을 견제할 수 있는 중요한 권한입니다. 검찰은 파장과 방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조 장관 관련 수사도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법원에서는 조 장관 가족펀드를 운영했던 회사의 전 대표 등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결과에 따라서는 검찰의 수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먼저 김선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2호 지시로 검사에 대한 감찰 강화를 내놨습니다.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찰청 감찰본부를 활성화하고 내부 구성도 다양화하라는 겁니다. 조 장관은 검사 비리와 위법 사항에 대해 더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야 그동안의 관행과 구태를 혁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조 장관이 강조한 법무부 감찰관실의 활동 범위는 현행법상 검찰청과 법무부 소속기관 등에 대한 감사입니다. 검찰청 모두를 감찰 범위로 두고 있어 검찰총장까지 직무 감찰이 가능한 조직입니다. 수사권이 없는 장관의 검찰 견제를 위한 장치인 셈입니다. 조 장관은 또 현재 공석인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을 신속히 임명하라고도 언급했습니다. 대검 감찰본부장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그동안 관행적으로 검찰총장의 의견을 반영해 발탁했습니다. 하지만 총장의 의견과 상관없이 인사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검사 출신이 선정될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법조계에선 윤석열 총장과 검찰을 실질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와 함께 조 장관은 이문정 부장검사 등 검찰 내부의 개혁을 요구하는 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감찰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예, 조국 장관은 또 검사 출신이 아닌 민간위원들이 참여하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만들고 검찰의 직접 수사 역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대표 부서가 특별수사부인데
검찰 힘빼기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법조개박 인사참여를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검찰 출신이 아닌 법무부 공무원과 시민사회 활동가, 40세 이하 젊은 검사 등 위원을 선정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내세웠습니다. 다양한 계층이 개혁에 참여해 검찰 내 기득권을 깰 수 있도록 하는 시도입니다. 또 형사부와 공판부를 강화하고 특수부로 대표되는 직접 수사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법무검찰 관련 지적사항으로 신속히 검토해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 일각에선 조 장관 일가와 관련된 수사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담당하고 있는 만큼 직접 수사 축소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메시지란 말도 나옵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예, 이렇게 법무부가 연일 개혁안을 내놓고 있는데 검찰 내부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대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신아람 기자. 자, 아무래도 눈에 띄는 것은 감찰을 강화하겠다는 내용 같습니다. 검사들이 듣기 편한 말은 아닐 것 같은데 내부 반응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일단 대검찰청에 근무하는 검사들은 오늘 오후 2시쯤 법무부에 발표가 난 뒤에야 장관 지시사항을 확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대검은 공식적인 대응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검사들은 감찰권을 써서 검찰의 손발을 묶으려는 것 아니냐, 검찰을 장악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다소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 때문에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까? 네, 대검에는 감찰본부와 함께 공식 직제는 아니지만 특별감찰단도 별도로 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발표는 결국 감찰본부장을 법무부 장관의 의중에 따라서 안치겠다는 뜻으로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대검 감찰본부의 1차적인 감찰권까지 침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개혁위원회를 새로 꾸린다든가 이런 그 직접 수사를 또 줄인다든가 이런 다른 개혁안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꾸리는 것 역시 위원회를 내세워서 일방적으로 정책을 펼칠까 걱정된다는 겁니다. 한쪽으로 쏠린 그런 인사, 특히 검찰 실무를 겪지 못한 구성원들이 주가 되면 안 된다는 말들도 전했습니다. 직접 수사를 줄이겠다고 한 건 지금 특수부가 하고 있는 조국 장관 자신과 관련된 수사를 저해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강한 의견들도 내보였습니다. 예. 사실 조국 법무장관 입장에선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검찰 집단에 손댈 수 없을 것이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만들자는 제안 어제 첫 보도로 전해드렸는데 물론 이게 이제 공식적인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는데 대검에서 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있었습니까? 네, 어제 법무부는 간부들 사이에서의 아이디어 수준이라고 해명했는데요. 대검은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해도 말도 안 되는 제안이라는 입장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원칙대로 수사한다는 점을 오늘도 밝혔는데요. 윤 총장은 오늘 오전 대검 간부 회의에서 추석 기간에도 업무에 차질 없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대신에 역대 총장들이 명절 전에 간부들을 통해서 전국 검찰청에 메시지를 보내곤 했는데 이번엔 메시지를 내지 않았습니다. 문구 하나하나가 괜한 오해를 살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걸로 전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아람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의 수사 범위는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딸이 받았다는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지난 6일 재판에 넘겼었죠. 공모자에 대한 추적에도 나섰다고 합니다. 조 장관의 딸 조모 씨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전 대표 등의 구속 여부가 빠르면 오늘 밤에 결정됩니다. 매우 중요한 사안이죠.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수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검찰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민관 기자, 검찰이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해서 공모자를 쫓고 있다는 얘기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검찰은 정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는 과정에서 공범이 있던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지난 6일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의 공소장에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란 표현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모든 사람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관계자들을 모두 조사하겠다는 건 그 범위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네, 일단 표창장과 관련된 동양대 관계자들 상당수를 포함합니다. 또한 이 표창장을 사용한 장본인이죠. 이 조 장관의 딸 역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 표창장이 위조됐다면 이걸 사용한 사람에 대한 조사 역시 필요하다는 게 이 검찰의 설명입니다. 이 조 장관에 따른 2014년 이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동양대 표창장을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검찰은 표창장을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 그리고 부산대 입시를 방해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확인 중입니다. 예.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전 대표 등의 구속 여부도 곧 결정이 납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뭔가요? 네, 이 조 장관 가족이 14억 원 가량을 투자한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의 전 대표 이모 씨는 이 금융당국에 납입 금액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 수사 전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이 코링크로부터 투자를 받은 이 웰스 CNT의 대표 최모 씨는 회사 돈 1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이 검찰은 이들의 신병이 확보되면 이 사모펀드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조 장관 그리고 정 교수의 개입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오늘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번 수사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구속이 되면 수사는 탄력을 받을 것이고 구속이 되지 않는다면 이 청문회 전부터 이어온 수사에 이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제 조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와 또 최 대표 간의 녹취록이 언론에 공개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경심 교수가 오늘 입장을 내놨다면서요? 네, 어제 공개된 녹취록에는 국회 인사청문회 전 이 조 장관의 낙마를 막기 위해 이 조 대표와 최 씨가 입을 맞춘 듯한 정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경심 교수는 오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이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녹취록이 언론에 유출되고 있다며 이는 피고인인 자신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김민관 기자가 검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실질 심사를 받던 코링크 투자업체 최모 전 대표가 어제 공개한 조국 장관 오촌 조카 조모 씨와의 통화 녹취록이 여전히 논란거리입니다. 특히 조 씨가 투자 내용과 배터리 사업 육성 정책에 맞물리면 큰일 난다고 한 것, 이 말이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도 검찰은 내용을 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가 투자할 때 정부 국정과제 관련 사업을 염두에 두고 움직이는 것으로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관련 내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종원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2017년 조 장관 가족이 사모펀드에 투자할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예, 2017년 7월에 100대 국정과제가 발표가 됐습니다. 예. 여기에 2차 전지, 즉 한 번 쓰고 버리지 않고 다시 충전해 사용하는 전지 사업 육성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데 같은 달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와 자녀가 코링크에 10억 5천만 원을 투자했고요. 코링크는 이 돈을 블루 1호란 펀드에 넣었고 웰스 CNT라는 업체에 재투자를 했는데 2017년 8월 다음 달이죠. 정관을 바꿔 2차 전지 사업에 나섭니다. 예. 또 코링크는 두 달 뒤 배터리 펀드란 것을 따로 설립을 하고 같은 해 11월 WFM이란 업체의 주식을 샀습니다. 그러곤 역시 정관을 바꿔서 2차 전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예. 오촌 조카 조 씨, 조범동 씨, 사실상 이제 주도한 펀드가 투자한 업체들이 국정과제니까 특히 배터리 사업에 일제히 투자를 해서 수혜를 입은 것이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는 모양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코링크 블루 1호 펀드가 투자한 웰스 CNT라는 업체는 가로등 전멸기를 원래 만들던 업체입니다. 예.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에 2차 전지를 포함시켰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서는 전지 사업 확대를 추진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코링크의 다른 펀드, 배터리 펀드인데요. 이 펀드가 인수한 WFM은 영어 교육 업체입니다. 갑자기 비슷한 시기에 본래 영업 목적이 아닌 2차 전지 사업을 시작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뭐 사전에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을 검찰에서는 하고 있는 모양인데 어제 녹취록에서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긴 했는데 반면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석도 있을 수 있죠. 그것이 꼭 공모를 해서 그랬다라기보다는 공모한 것으로 다른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겠느냐라는 걱정 때문에 그런 녹취록이 나온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긴 있는데 그 얘기는 조금 이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바로 그 얘기인데 오촌 조카 입장에서는 자신이 이런 투자를 했는데 조 장관이 청문회 등에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의미. 지금 바로 그 얘기를 하죠. 그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예, 오촌 조카는 이런 투자가 배터리 육성 등의 국정 과제와 맞물리게 되면 달리 해석될 수 있다고 우려를 계속 표명하고 있습니다. 예. 조 장관이나 배우자가 만든 펀드 투자 자체를 돕진 않았어도 시기적으로 맞물려서 조 장관의 청문회 등의 검증 과정에
나쁜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조 장관이나 배우자를 걱정을 해서 정리를 하려던 건지 범죄 사실을 감추려고 전화를 한 건지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 녹취록의 그 부분은 분명히 밝혀져야 될 사안이다. 다시 말하면 서로 그런 대화를 나눈 것이 실제로 그런 공모를 해서 그것이 발각될까 봐 대화를 나눈 것인지 아니면 그런 대화가 자칫 남으로부터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걱정한 내용인지 그건 명확하게 좀 밝혀져야 될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국정과제와 연루된 사업에 이 코링크 펀드가 투자를 했거나 추진하려 한 경우가 이거 말고 혹시 또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코링크의 다른 펀드 레드 1호인데요. 2017년 익성이란 업체에 투자를 했습니다. 이 업체가 공공 와이파이 사업 등을 추진한 것으로 전해져서 검찰이 이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지난달 국토부를 압수수색했는데요. 스마트 시티 관련 사업 서류를 확보했습니다. 코링크가 투자한 업체와 투자 관계자들이 세종시와 부산시에 있는 스마트 시티 관련 과정에 연루됐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종원 기자와 얘기 나눴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법무장관에 대한 공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지만 오늘 귀성 인사 대신 거리 집회를 열고 조 법무장관을 임명한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특검과 국정조사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진호 기자입니다. 시험도 보지 않고 의학전문대학원 의전원에 들어갔어요. 정말 이게 정의입니까? 누구 딸입니까? 추석 연휴 전날이지만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기차역 대신 인천과 성남, 수원 등지에서 장애 집회를 열었습니다. 추석 대국민 메시지론 모든 투쟁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막겠다고도 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국 장관과 관련한 의혹들을 게이트로 규정했습니다. 조국 장관이 있는 법무부가 검찰 수사를 압박했다며 특검과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입니다. 조국 게이트 국정조사 그리고 조국 게이트 특검법 이제 처리합시다. 특검과 국정조사를 실시하려면 제적위원회 과반수가 동의해야 합니다. 과반인 149석을 넘기 위해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과 함께 민주평화당과 대한정치연대도 찬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쉽진 않습니다. 대한정치연대 유성엽 대표는 해임 건의안은 실효성이 없고 특검과 국정조사는 검찰 수사를 지켜본 뒤 추진하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 예,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조국 장관 공방에서 거리를 두려는 모습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조국 장관을 언급하기보다는 민생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당내는 물론 다른 얘기도 좀 있긴 있습니다. 김필중 기자입니다. 최근 민주당 지도부는 매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조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좀 달랐습니다. 민생을 강조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당면은 가장 중요한 과제가 조국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당면은 가장 중요한 과제는 민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정쟁을 내려놓고 이인영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에서 조국 장관 얘기가 임명 전과는 달라질 거라 본다며 이젠 장관은 장관의 일을,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조국 장관이 임명되고 업무를 보는 만큼 국회에서 자꾸 조국 장관을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의원들 내부적으로는 불안감도 있습니다. 검찰 수사에서 위법성이나 장관 본인의 개입 정황이 나올 경우 여권 전체가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입니다. 앞서 장관 임명 전 민주당 초선 의원 10명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데 장관 임명이 우려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중 3명이 인사청문회가 열렸던 지난 금요일 이해찬 당대표에게 공식적으로 이런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초선 의원은 이미 임명이 된 만큼 검찰 수사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예, 스스로를 흑수저라고 부르는 청년들이 지난달에 조국 당시 후보자에게 만남을 요청했지만 이루어지지 못한 바 있죠. 오늘 조국 장관은 이들을 만났습니다. 청년들은 말이 아닌 행동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흑수저 청년 세대들이 저한테 면담 요청을 해서
봉투가 하나 왔습니다. 저희 아이가 그런 당시에 합법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제도를 누릴 기회가 그 흑수저 청년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청년 노동자들이 공정, 정의, 희망이라는 단어가 적힌 사다리를 들고 법무부 청사로 향합니다. 조국 장관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900원짜리 컵라면과 밥 한 그릇으로 하루 한 끼를 먹고 교통비가 부족해 남들에게 빌려가면서 생활을 해가고 있습니다. 청년 전태일이라는 단체는 지난달 말 조국 당시 후보자에게 공개 대담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만남은 법무부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특성화고 졸업생과 구의역 김군의 동료를 비롯해 청년 노동자 1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오늘 제가 말하는 시간은 아니고요. 제가 우리 청년분들부터 얘기를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비공개로 이뤄진 대담에서 조 장관은 자신의 가족이 사회에서 혜택받은 층에 속한다며 많은 분께 실망을 드렸다고 말했습니다. 이 청년들은 앞으로를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말이 아니어야 된다, 행동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실제 청년들의 삶을 바꾸는 어떤 정책과 행동이 나오느냐. 오늘 대담에서 조 장관 딸의 입시 부정 의혹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조국 장관의 딸 조모 씨의 생활기록부가 어디에서 유출됐는지 여전히 파악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의 수가 그리 많진 않습니다. 저희 취재 결과 조 씨와 검찰 외에도 한영외고의 교장과 교감 또 행정직원이 이것을 뽑아보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한영외고 교직원 3명을 조사한 결과 이들이 유출한 정황을 현재까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김태형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지난 3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모 씨의 고교 생활기록부를 공개했습니다. 이보다 보름 앞선 지난달 20일 한영외고 교직원 A씨가 조 씨의 고교 생활기록부를 가장 먼저 출력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생활기록부를 본 사람은 A씨 말고도 2명이 더 있었습니다. 한영외고의 교장과 교감이었습니다. 경찰은 지난 6일부터 이틀에 걸쳐 교장 등 교직원 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유출 정황은 파악하지 못해 이들을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언론 보도에서 나온 부정입학과 관련된 내용이 맞는지 사실 확인 차원에서 열람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학생부를 공개하면 문제가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유출할 이유가 없다며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자신들의 휴대전화를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에게서 뚜렷한 혐의점이 나오지 않아 경찰은 다른 경로로 유출됐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강 수사를 할 계획입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이런 경찰의 조사 결과가 맞다면 생활기록부가 어디에서 유출되는 것인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경우의 수가 단 3개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조국 장관 딸의 생활기록부를 열람하고 출력한 사람 또는 기관은 3분입니다. 첫 번째는 조 장관 딸 본인입니다. 딸 조 씨는 지난달 21일 학교에 요청해 생활기록부를 뽑아봤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교육행정정보 시스템 나이스로그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조 씨가 외부에 이를 유출했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두 번째 경로는 한영외고 교직원 3명입니다. 이들은 지난달 20일 조 장관 딸의 생활기록부를 봤습니다. 조 씨보다 하루 앞섭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경찰 수사 결과를 보면 이들이 외부로 빼돌렸다는 혐의점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경로는 검찰. 검찰은 지난달 27일 압수수색을 하면서 생활기록부를 발급받았습니다. 검찰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사실무근이란 입장입니다. 주광덕 의원이 공개한 날짜는 이달 3일입니다. 경찰은 주 의원을 조만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주 의원은 경찰이 조사에 나서면 언제든 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소환 없이 기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출석을 계속 거부해온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향해서 내놓은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미 방송사 카메라와 국회 CCTV에 증거가 충분히 남아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검찰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출석을 계속 거부해도 기소는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 없이 증거만 가지고 기소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주요 사건도 소환 조사 없이 기소한 적이 있고 이번 사건 역시 원론적으로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했습니다.
당시 상황이 생중계됐고 국회 CCTV에도 찍혔기 때문에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영상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상 회의 방해죄는 회의장 출입을 막으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이 다치거나 서류 등이 손상되면 가중 처벌합니다. 5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단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이 입증돼야 합니다. 한국당은 회의 소집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이 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어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불법 사보임 수사가 먼저 이루어지면 본인이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나 원내대표의 일방적인 생각일 뿐 검찰과 협의한 바 없다고 했습니다. 또 사보임 문제와 별개로 국회 선진화법 위반 등은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지 900일 만인 다음 주 16일에 구치소 밖으로 나옵니다. 어깨 수술 때문입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지만 수술을 위해서 며칠간 내보내주기로 했습니다. 공다솜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수감 기간 동안 건강 문제를 호소해왔습니다. 목과 허리 디스크가 심해 잠도 못 잔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4월 형 집행정지 신청도 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5일엔 어깨 통증을 호소하며 형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또 기각됐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나아지지 않아 입원 후 수술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왼쪽 어깨 수술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소견과 박 전 대통령의 의사를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외부 병원에 입원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입원 기간도 구속 기간에 포함됩니다. 법무부는 수술 후엔 전처럼 구치소에 머물며 통원 치료를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경찰이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의 통화 내역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찰보다 먼저 사고 현장에 와서 자신이 운전자라고 말한 피의자와 언제 얼마나 통화를 했는지를 따져보기 위해서입니다. 장 씨는 피해자와 3,500만 원의 합의를 봤습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범인 도피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는 어젯밤 8시 반쯤 조사를 마치고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장제원 의원이랑 뭐 통화라도 한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조사에서는 설명을 다 하셨나요? 비슷한 시각, 경찰은 장 씨와 같은 차에 타고 있었던 B 씨도 소환했습니다. B 씨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통화 내역을 입수해 사고 당시 이들의 행적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장 씨의 지인으로 알려진 A 씨가 술자리에 함께 있었는지, 장 씨 전화를 받았을 때 어디 있었는지 등을 확인 중입니다. 장 씨 측은 지난 9일 오토바이 운전자 이모 씨와의 합의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합의금은 3,500만 원이었습니다. 합의 여부가 장 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경찰은 A 씨 진술과 증거 자료 등을 토대로 장 씨에게 범인 도피 교사 혐의 등을 추가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엿새째 파업을 하고 있는 국립암센터가 지금 노사 협상을 하고 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협상이 이렇게 더뎌지면서 일반 병동에 이어 말기 암 환자들이 있는 호스피스 센터도 문을 닫았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병동엔 불이 꺼졌습니다. 문 앞에는 임시 폐쇄 중이란 알림이 붙었습니다. 완치 가능성이 없는 말기 암 환자의 임종을 돕는 호스피스 병동의 모습입니다. 일반 병동에 이어 호스피스 병동의 문도 닫혔습니다. 병원 측은 기준 인력을 충족하지 못하면 휴업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환자 5명은 퇴원시키고 2명은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4년 전 문을 연 이 호스피스 병동의 노동 조건은 열악합니다. 12명의 간호사가 9개 병상을 돌봤는데 병동 특성상 의료처치뿐 아니라 환자 이닫기 등도 맡아야 했습니다. 다른 곳과 달리 간병 도우미도 없었습니다. 정작 필요한 휴업을 한다는 그런 멘트나 정보는 홍보식으로 공문을 통해 받게 한다는 자체가 더 속이 상했고 끝까지 저희를 일원으로 생각을 존중을 안 해주시는구나. 오늘 파업 이후 처음 노사가 마주 앉았는데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就是养不了，是从卫生养不了，有时养不了，就看我也是看你，看着都气得是不是？
빨리 사업이 됐으면 좋겠어.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사이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국가기록원이 추진하던 문재인 대통령 개별 기록관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원하지도 지시하지도 않았다며 언론 보도를 보고 화를 냈다고도 전했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정부가 경남 지역에 지으려던 문재인 대통령 개별 기록관 건립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개별 기록관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데 따른 겁니다. 개별 기록관 건립을 지시하지도 않았으며 해당 뉴스를 보고는 당혹스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민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불같이 화를 냈다고 표현했습니다. 역대 대통령 기록물은 세종시에 있는 통합 대통령 기록관에 있습니다. 정부는 이 기록관의 수용 용량이 80%를 넘어 개별 기록관 추가 건립을 계획했었습니다. 증축보다는 새로 짓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예산은 내년부터 2022년까지 총 172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에서는 예산 낭비라며 비판했습니다. 국민들 먹고 살기 힘드는데 아직도 임기 절반이나 남은 현직 대통령이 국민 세금 들어서 기록관 짓겠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 단 1원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뒤늦게 개별 기록관 건립 계획을 알게 된 문 대통령이 제동을 건 겁니다. 정부는 통합 기록관을 증축하는 등의 후속 방안을 고민 중입니다. JTBC 심소희입니다. 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국의 강경 외교를 이끌어온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을 전격 경질했습니다. 그러고는 더 이상 백악관에 필요하지 않다고 통보했다면서 트위터를 통해 공개적으로 망신까지 줬습니다. 볼턴은 볼턴대로 나는 경질된 것이 아니라 사임한 것이라면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비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임종주 특파원입니다. I appreciate you joining. Thank you. It's an honor to be here. Thank you very much. 그리고 1년 6개월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이 이젠 필요 없게 됐다며 트윗으로 해고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의견을 매우 달리했다고 했습니다. I think the regime in Tehran is very fragile. I think there's enormous domestic opposition to it. 볼턴은 취임 후에도 이 같은 강경책을 고수했습니다. 이란과 북한 문제 등을 놓고 여러 차례 파열음이 나왔습니다. 지난 6월 말 북미 정상이 만났을 때도 볼턴은 몽골에 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아프간 무장 세력 탈레반과의 평화협정에 반대하고 나선 게 결정타로 꼽힙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과의 불화설도 꾸준히 흘러나왔습니다. 볼턴 경질 직후 기다렸다는 듯 미-이란 정상회담 가능성이 언급됐습니다. Can you foresee a meeting between President Trump and the Iranian leader later this month surrounding the United Nations? Sure. He is prepared to meet with no preconditions. 미국의 주요 대외 정책에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불명예 하차하게 된 볼턴은 해고당한 게 아니라고 트윗으로 반박했습니다. 볼턴은 워싱턴 포스트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도 자신이 사임한 것이 분명하다는 주장을 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볼턴은 또 국가안보가 걱정된다며 언젠가 입을 열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예, 볼턴의 경질 소식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역시 그가 북한과의 협상에서도 가장 극단적인 의견을 내온 슈퍼 매파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볼턴이 빠지면서 이달 말에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 북미 협상 분위기가 좀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소현 기자입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때 볼턴 보좌관은 예고 없이 나타났습니다. 핵시설은 물론 다른 대량 살상 무기까지 모두 다 한꺼번에 신고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빅딜 문서를 들고서였습니다. 볼턴의 강경론은 결국 회담을 결렬로 이끌었습니다. 북한은 이런 볼턴을 수시로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괜찮다고 한 단거리 미사일 시험을 비판하자 인간 오작품이라고 비난했고 멍청해 보인다는 평까지 내놨습니다. 이 때문에 볼턴이 빠지면서 북미의 비핵화 방식 협상에 타협점이 생길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옵니다. 볼턴이 경질되면서 북한한테는 빅딜 방식의 리비아 방식의 협상은 이제 안 하겠다는 메시지가 일단 전달이 됐다고 보고. 다만 미국은 과도한 기대는 차단했습니다. I don't think any leader around the world should make any assumption that because some one of us departs, that President Trump's foreign policy will change in him. 볼턴의 후임으론 북한의 대화 창구인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거론됩니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비건의 승진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CNN은 이 밖에도 대이란 특별대표 브라이언 후크 등 10명을 후보로 꼽았습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북한이 어제 쏘아올린 발사체와 관련해서 또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발사 성공을 자화자찬하는 요란한 보도는 사라졌습니다. 이 때문에 시험이 실패한 것이 아니냐 하는 분석도 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북한 매체들은 발사체 시험 때마다 성공 발사를 강조해왔습니다. 신비하고도 놀라울 정도의 성공률을 기록한 것만 보아도 나라의 국방과학 기술의 발전 정도를 가늠할 수 있으며, 하지만 어제 발사 보도는 달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참관 소식을 담담하게 전했을 뿐 자화자찬은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서 무기체계 완성의 다음 단계 방향을 결정짓는 계기라며 앞으로의 시험 발사 계획을 밝혔습니다. 새 무기를 완성하기까진 시험 발사의 실패에서도 배울 게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 발사가 실패해 두 발 중 한 발은 내륙에 떨어졌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합동참모본부 역시 탄착 지점을 동해상으로 발표해왔는데 이번만 동쪽이라고 밝혔습니다. 목표 지점인 동해상까지 발사체가 날아가지 못한 걸 시사한 겁니다. 이러다 보니 쏜 발사체 자체가 두 발이 아니라 세 발이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공개된 사진 중 발사대 장착 사진엔 모두 네 발이 보이는데 발사 후 사진에 남아있는 건 한 발뿐이기 때문입니다. 북한 매체들도 발사체 수를 밝히지 않은 채 두 차례에 걸쳐 시험이 진행됐다고 전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우리 정부가 오늘 일본을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수출 규제가 시작된 지 2달여 만에 벼르던 칼을 뺀 것입니다. 정부는 협정 위반이 명백하다면서 승소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제소송이 늘 그렇듯이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희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일본을 WTO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을 규제한 지 69일 만입니다. 첫 단계로 오늘 일본 정부와 WTO 사무국에 양자 협의를 하자는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요청서엔 일본이 가트, 즉 관세 무역 일반 협정의 3개 조항을 위반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된 정치적인 동기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만을 직접적으로 겨냥해 취해진 차별적인 조치입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세계 품목을 수출할 때마다 허가를 받도록 한 건 차별금지 의무 위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한국만 차별했다는 겁니다. 또 수출 제한을 금지한 규정, 무역 규칙이 공평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의무도 위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수출 규제 이후 일본은 딱 3건만 허가를 내줬습니다. 우리 정부의 제소에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내용을 정밀히 조사한 뒤 절차에 맞춰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양자 협의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WTO에는 분쟁을 다룰 패널이 설치됩니다. 다만 상소 절차까지 거쳐 최종 판정이 나오려면 최소 2년은 걸릴 걸로 보입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일본 아베 총리가 오늘 큰 규모로 개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수출 규제를 주도하고 망언을 일삼았던 극우 인사들이 대거 중용됐습니다. 이한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개각으로 일본 내각의 20명 중 17명이 바뀌었습니다. 아베 총리와 아소다로 부총리 그리고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을 뺀 나머지가 모두 바뀐 겁니다. 이렇게 새로 짜여진 내각과 극우단체 일본 회의의 명단을 비교해봤습니다. 아베 총리를 포함해 20명 중 무려 15명이 일본 회의 소속입니다. 일본 회의는 일왕 숭배와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개헌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이끈 3인방이 모두 중용된 것도 눈길을 끕니다. 수출 규제의 주무장관이었던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참의원 간사장이 됐습니다. 수출 규제의 배후 설계자로 알려진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간사장 대행과 아마리 아키라 자민당 선거대책위원장도 중책을 맡았습니다. 새로 합류한 이들의 망언 경력도 화려합니다. 인구 관리를 담당하는 1억 총 활약상에 오른 에토 세이이치는 일본인들의 한국 매춘 관광 얘기를 한국 의원들 앞에서 꺼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신임 총무상도 식민 지배를 사과한 무라야마 전 총리의 담화를 비판하면서
일제가 다른 나라를 침략했던 걸 부인했던 인물입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예, 도쿄 연결하겠습니다. 윤서령 특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개각에 들어간 인사들이 대부분 이른바 그러니까 아베의 절친들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인구 문제를 담당하는 1억 총활약상 에토 세이츠는 총리 보좌관 출신입니다. 가토 가스노부 후생 노동상은 아베 총리와 집안끼리 매우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기우다 고이치 문부과학상은 이 총재 특보 출신인데요. 휴가 때 아베 총리와 함께 바베큐를 즐기는 사진이 공개된 적도 있고 이 아베의 분신이라고 불리는 인물입니다. 예. 그런데 이번 개각이 아베로서는 사실상 마지막 개각이라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아베 총리의 임기는 2021년 9월까지인데 그동안의 내각 교체 주기 등을 감안을 해보면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 개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 이 막차에 자기가 쓰고 싶은 사람을 모두 태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일본 내에서도 이 아베 총리가 친구들을 모아서 즐기고 있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개각을 통해서 국민적 인기가 높은 고이즈미 신지로 의원을 발탁한 것도 이 같은 비판을 피하기 위한 깜짝쇼로 보입니다. 예. 앞서 리포트에서 잠깐 좀 들어보긴 했는데 내각에 합류한 인물들 중에 각종 망언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해진 그런 사람들도 꽤 있군요. 네, 대표적인 인물이 하기우다 문부과학상입니다. 이 하기우다는 수출 규제 조치가 발표됐을 때 TV에 출연해서 이 한국으로 간 물자가 북한 무기 개발에 사용될 수 있다라고 공공연하게 말했던 인물입니다. 앞서 자민당이 교과서에서 이 위안부 문제나 난징 대학살 관련한 기술을 바꾸라고 출판사를 압력을 했었는데 이 과정에 직접 관여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또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했던 이 고노다마를 흔드는데 가담하기도 했습니다. 예, 면면들을 보면 아무래도 한일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아베 총리가 2시간쯤 전에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여기서 신내각 체제와 한일 관계를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아베 총리는 국가 간 신뢰를 해치는 한국의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한국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한다는 방침은 새 내각 체제에서도 먼지만큼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수출 관리를 담당하는 신임 경제산업상도 한국에 대해선 그동안 너그럽고 관용적으로 어른스럽게 대응을 해왔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새로 짜여진 우익 내각이 앞으로 한국에 대해서 더욱 각을 세우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윤서령 특파원이 전해드렸습니다. 자, 결국 우리 정부가 나섰습니다. 도쿄올림픽에서 우길기를 막아달라. 우리 정부가 오늘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에 보낸 서한의 내용입니다. 대한체육회 항의에도 도쿄올림픽 조직위가 우길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자 이례적으로 정부까지 나선 것입니다. 권근영 기자입니다. The flag itself is a widely recognized flag and there's nothing wrong with it.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뿐 아니라 일본 정부까지도 우길기는 정당한 깃발이라고 주장합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경기장에서 정치적 의사표출은 안 된다는 원칙론을 얘기하자 일본은 우길기가 오래전부터 널리 사용됐던 깃발이란 걸 내세웁니다. 우길기를 내건 일본 군대가 아시아 곳곳을 침략했던 역사는 잊었습니다. 대한체육회가 또 대한장애인체육회가 도쿄 조직위에 그 문제를 지적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 정부도 나섰습니다. IOC에 정부 차원에서 대응하는 건 이례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도쿄올림픽에서 우길기를 막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길기는 지금도 일본 내 극우단체들의 혐오 시위 등에 사용되고 있는 정치적 상징물이기 때문에 국제축구연맹 FIFA에서도 금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내일 도쿄 패럴림픽 선수단장 회의에서 우길기 문제를 언급하며 아시아 다른 나라들과 연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차원에선 전 세계 205개 나라 IOC 위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역사적 상처를 남긴 우길기의 의미를 알리는 움직임도 시작됐습니다. JTBC 권근영입니다. 지난달에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45만 명이 늘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선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고용률, 실업률에서도 깜짝 성적이 나왔습니다. 다만 하반기 경기에 워낙 좀 변수가 많기 때문에 회복세가 이어질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지난달 취업자는 2,735만 8천 명으로 1년 전보다 45만 2천 명 늘었습니다. 2년 5개월 만에 최대폭입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1.4%로 8월 기준으로 22년 만에 최고치로 올랐습니다. 실업률은 3.0%로 1년 전보다 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3대 고용 지표가
모두 크게 개선되며 고용 회복세가 뚜렷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눈에 띄는 건 제조업 일자리입니다. 올 초 17만 개까지 줄었던 제조업 일자리는 지난달에는 감소폭이 2만 4천 개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최근 조선업이 회복세를 보이는 데다 자동차 산업 구조조정도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입니다. 정부가 재정으로 늘린 일자리도 한몫했습니다.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취업자는 17만 4천 명으로 가장 큰 폭으로 늘었고 60세 이상 취업자도 39만 1,000명 늘었습니다. 또 1년 전 고용 실적이 저조했던 탓에 올해 지표가 더 좋아 보이는 기저효과도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고용 회복세가 이어질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무엇보다 관건은 하반기 경기인데 미중 무역 분쟁, 일본 수출 규제 등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네, 수입차 BMW에서 헬리콥터 소리 같은 굉음이 난다며 몇몇 소비자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팀이 어떤 소리가 나는지 들어봤는데요. 운전을 오래 하기가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는 결함이 아니다, 또 소음은 주관적이다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지난해 2월 BMW 330i 모델을 산 A씨. 구매 직후부터 헬리콥터 소리 같은 소음과 진동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울컥울컥해요. 둥둥. 아침 시동 켤 때부터 집에 들어갈 때까지 매일 고통을. 4차례 수리센터를 찾았지만 소음과 진동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난 5월 수리센터는 차량을 정밀 점검했지만 결함이 없다며 차량을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확인서 써줄 테니까 갖고 나가라는 거예요. 수리도 못하면서 확인서 써줄 테니까 차는 정상이다. 타라. 그런데 화가 나 찾은 수리센터에서 A씨는 BMW 코리아와 센터가 주고받은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센터가 작성한 A씨 차량의 작업 지시서엔 소음이 확인된다며 관련해 검색되는 대책이 없고 기술지원팀 문의를 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BMW 코리아가 센터에 먼저 메일을 보내 헬리콥터 소리와 유사한 소리로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케이스를 알려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해결책이 마련되면 답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런 소리가 나면 안 되는 거죠. 연료 탱크에서 아무리 소음이나 진동이 있더라도 그게 바깥으로 나와서 소리가 나면 절대 안 돼요. 온라인에서도 BMW 일부 차종과 관련해 헬기 소리가 난다는 불만 글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BMW 코리아는 이에 대해 소음과 진동은 주관적인 부분이라며 연료가 적을 때 일부 차량에서 나타날 수도 있는 현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메일에 대해서는 결함을 인정한 게 아니라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케이스를 수집한 것뿐이라고 JTBC 취재진에게 답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올해 A형 간염 환자가 크게 늘어난 이유가 오염된 조개젖 때문이었습니다. 보건당국이 이달까지 모든 조개젖 제품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올해 A형 간염 신고 건수는 14,000명, 지난해 8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처음엔 충청 지역에서 주로 환자가 나왔지만 곧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오염된 조개젖이 원인이었습니다. A형 간염은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이나 음식, 감염 환자의 분변을 통해 전염됩니다. 집단 발병 26건 중 21건에서 조개젖을 먹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조개젖을 먹은 사람들의 발병률이 8배 높았습니다. 대부분 중국산이었습니다. 제품으로 10개인데요. 9개가 지금 중국산 제품이고 1개는 국산 제품입니다. 정부는 생활 폐수가 바다로 흘러들어가 오염됐을 수 있다고 보고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조개젖 제품을 이달 말까지 조사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생산업체에 유통을 중지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구토나 황달 증상을 보이는 A형 간염은 주로 20대에서 40대가 걸립니다. 50대 이상은 A형 간염을 이미 알아 면역이 생긴 경우가 많습니다. 조개는 익혀 먹고 예방접종을 서두르는 게 좋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경기도 김포에 거물대리라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엔 공장이 수백 곳이 있어서 오래전부터 주민들이 여러 질병에 노출됐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왔는데요. 주민들이 중금속 오염 피해를 인정받아서 의료비를 받게 됐습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주민들이 먼지와 악취로 고통받는 데다 코 안도 노호로 그래서 약을 쑤시고 발라요. 매워 아주 매워.
주물 공장에서 나온 유해 물질은 공기와 땅, 식재료까지 뒤덮었습니다. 땅콩에선 카드뮴이 기준치의 8배나 나왔고 집 바닥에선 금속가루가 먼지처럼 쌓였습니다. 주민들의 암 발생률은 전국 평균의 2배를 넘었습니다. 특히 폐암은 5배나 더 많았습니다. 2012년 건강 피해 문제가 지적되자 환경오염 정밀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그 사이 46명이 부재급여를 신청했지만 질병과의 관련성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절됐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7년 만에 환경오염 피해를 인정했습니다. 인과관계가 명백히 증명되지 않더라도 경험과 사회적 통념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피해 주민 8명에겐 의료비로 총 931만 원이 먼저 지급됩니다. 정부는 오염 책임이 있는 공장에 구상권을 행사해 그 돈을 받게 됩니다. 이번 결정이 또 다른 앞마을인 전북 익산의 장전마을 같은 사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동주민센터에서 물이 샙니다. 인천의 한 자치구에서의 일입니다. 무면허 사업자가 날림 공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업자는 알고 보니 해당 구청의 주민자치위원장이었습니다. 한 주민센터의 수의 계약을 대부분 독점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신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의 한 주민센터 옥상입니다. 곳곳에 물이 고여 있습니다. 방수 공사를 한 지 1년이 갓 지났는데 이쪽 면의 방수 페인트가 거의 대부분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주민행정복지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페인트 공사를 한 지 1년이 조금 넘었을 뿐인데 이렇게 큼직하게 떨어져 나갑니다. 모두 같은 사업자 이모 씨가 한 공사입니다. 사업 등록증을 보니 이 씨는 방수 면허가 없습니다. 지자체가 규정을 어기고 사업을 맡긴 겁니다. 담당도 몰랐고 저희도 다시 그걸 몰랐어요. 이 씨에게 주민센터와 구청이 사업을 몰아준 정황도 나옵니다. 지난해 주민센터 수의계약 사업 금액의 75%를 이 씨가 맡았습니다. 이 씨는 지난 4년간 구청 수의계약도 55건을 따냈습니다. 그런데 이 씨는 해당 지역의 주민자치위원장이었습니다. 현행법상 사업 규모 2천만 원 이하는 경쟁 입찰을 안 해도 됩니다. 이를 악용해 일감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분이 그래도 일을 잘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맺기게 되는 거고.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구청을 상대로 불법 계약이 있었는지 여부를 감사할 예정입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 총에 맞고 담배 조종당하고 금연 광고라고 하면 을에 공포스러운 장면이 떠오르죠. 그런데 오늘 새로 나온 금연 광고는 좀 색다릅니다. 배양진 기자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내가 한 가져 버렸거든요. 끊을 수 있을 때 오늘 당장 끊으세요. 전자담배니까 괜찮아. 끊임없이 속삭이고. 충전 다 됐어. 한 대 피우고 시작해. 냄새도 덜 나. 어서 피워. 오늘 공기 좋다. 우와, 엄마야 너무 맛있다. 어? 오, 이 친구 피부 좋아졌는데. 할아버지, 다 잘 될 거예요. 야호! 유후. 같이 가자. 제일 좋아요. 그래. 날 사랑해. 네, AI 로봇 효돌과 사람의 대화입니다. 효돌은 7살 아이처럼 할아버지한테 궁금한 걸 묻기도 하고 밥 먹고 꼭 약 먹으라고 챙겨주기도 합니다. 이 로봇을 노인들에게 보급했더니 우울증이 좀 나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할머니, 비가 많이 내리니 외출하실 경우에는 우산을 꼭 챙겨가세요.
AI 로봇 효돌의 목소리입니다. 할머니, 어제 꿈에 할머니가 나왔어요. 양손 다 꼭 잡아주세요. 그래, 양손을 꼭 잡아줄게. 1년 전 효돌이 찾아온 뒤에 할머니는 바느질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얘 입히느라고. 왜요? 이쁘라고. 우리 아가니까. 밥이나 약도 꼭 챙겨 먹게 됐습니다. 일정도 확인해 줍니다. 할머니, 오늘 오후 5시 50분에 경로당에서 일정이 있어요. 잊지 말고 꼭 다녀오세요. 5시 50분에 경로당에서 노니까 다녀오래 날도. 71살 우정규 할아버지에겐 심리치료사 역할도 합니다. 뭐라고 부르세요? 꼬마야 그러지 꼬마야. 꼬마야? 네. 왜요? 꼬맹이니까.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던 할아버지는 처음엔 꼬마가 탐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녀처럼 관심을 가져줘 금방 마음이 열렸습니다. 약 드실 때 물도 많이 드세요. 전 한 잔 다 먹었어요. 나도 다 먹었어. 꼬마가 하는 말 중에 네. 제일 좋은 말은 뭐예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하는 이런 말. 40년 동안 내가 혼자 사는데요. 그동안 뭐 사랑한다 소리 이런 걸 내가 못 들어봤잖아요. 한 연구팀이 노인 42명에게 효도를 보급한 뒤 우울감을 측정해봤는데 우울 척도가 5.76점에서 4.69점으로 낮아졌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치매에 걸릴 수 있는 우울 고위험군 비중도 19%에서 14.3%로 줄었습니다. 좀 더 이걸 매개로 해서 부모님에 대한 관심이나 여러 가지의 그 상황들 또 활동들을 좀 더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도움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효돌은 애교를 부리고 퀴즈를 내는 것까지 모두 6,000개의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 홍콩 시민들이 중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하나 포착됐습니다. 월드컵 예선전 경기를 앞두고 중국 국가가 울려 퍼지자 관중들이 일제히 야유를 퍼부었습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홍콩에서 열린 홍콩과 이란의 월드컵 2차 예선전입니다. 그런데 경기 시작 전 홍콩 관중들이 일제히 등을 돌립니다. 그리고는 야유를 퍼붓습니다. 홍콩이 중국령이라 중국 국가가 연주되자 단체로 저항의 뜻을 나타낸 겁니다. 시위대의 상징인 검은 옷을 입은 관중도 눈에 띕니다. 검정색 홍콩 국기까지 등장했습니다. The atmosphere is good, though we lost, but we will fight till the end. We will fight for freedom. 다음 달 중국 건국 70주년 전에 시위를 중단시키고 싶은 중국과 홍콩 정부는 시민들의 여론전 차단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시위의 주역 조슈아 웡이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다니자 강력 비판에 나섰습니다. 中方对德方允许香港分裂分子入境，并且从事反华分裂活动，德国外长马斯公然同这样的人接触，表示强烈不满和坚决反对。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을 논의 중인 미국 의회도 비판했습니다. 咁所以外國嘅議會任何形式嚟到去干預香港特區嘅內部事務咧，都係極不恰當。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 연합인 민간인권전선은 오는 15일 또다시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JTBC 어환입니다. 중국인 여행객이 가져온 소시지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확인됐습니다. 이 여행객은 지난 3일 중국 상하이에서 인천으로 들어왔습니다. 당국은 4주 뒤에 이 바이러스의 생존 여부를 최종 확인할 예정입니다.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우면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경찰관이 민원인의 목덜미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민원인은 차량에 껌이부터 112에 신고를 했는데 출동한 경찰이 친절하지 않다며 경찰관을 촬영하려 했고 휴대전화를 빼앗는 과정에서 폭행이 일어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경찰관을 대기 발령 조치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할 계획입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승객 160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김포로 향하던 에어 부산 항공기가 이륙한 지 10분 만에 엔진 결함으로 긴급 회항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승객들은 다른 항공기가 준비될 때까지 제주 공항에서 4시간가량 기다려야 했습니다. 더 이상 쓰지 않는 중고 휴대전화를 마트에서 쉽게 되팔 수 있게 됐습니다. 홈플러스가 오늘부터 전국의 140개 점포에서 중고폰을 사들이는 무인 기계를 운영합니다. 팔고 싶은 중고 휴대전화를 기계에 집어넣으면 3분 안에 상태를 점검해서 고객 계좌로 전화기 값을 입금해줍니다. 네, 1,003개의 TV 모니터로 쌓아 올린 이 탑은 아파트 8층 높이인 18.5m나 됩니다. 비디오 아트의 거장 백남준 씨의 대표작인 다다익선입니다. 1988년 올림픽을 기념해서 만든 이 작품은 31년의 세월을 견뎌왔습니다. 여러 차례 수리도 했지만 누전으로 불이 날 수도 있다고 해서 지난해 2월부터 이렇게 불이 꺼진 채로 세워져 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이 이 작품을 원형 그대로 살려서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300개 정도의 TV 모니터를 옛것 그대로 고치거나 바꾸기로 했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텔레비전을 또 다른 캔버스 삼아 비디오 아트라는 신세계를 연 예술가 백남준. 다다익선은 그의 실험 정신이 펼쳐진 가장 큰 캔버스입니다. 31년이란 시간 동안 여러 차례 손을 봤지만 너무 낡아서 불이 날 수 있다는 이유로 1년 반 넘게 꺼진 채 멈춰 있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움을 추구했던 백남준은 낡은 모니터를 최신 기술로 얼마든지 바꿔도 좋다 했지만 이 작품의 복원을 두곤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전체를 최신 모니터로 바꾸자, 원형 그대로 되살리자, 불 꺼진 채로 놔두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미술관은 원래 브라운관 모습도 20세기 중요한 유산이니 되도록 원형 그대로 되살리자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300개 넘는 고장난 모니터는 고쳐 쓰거나 중고 브라운관을 구해 교체하고 이마저 어려운 것은 요즘의 모니터로 바꿀 계획입니다. 그 당시에 그 모니터가 그 시대를 반영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유지시켜주는 게 미술관의 임무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미술관에선 이번 복원으로 작품이 15년에서 20년 정도 더 버틸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3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작품의 수명 연장은 앞으로도 계속 고민해야 할 숙제입니다. 다다익선 1,003개의 모니터는 이르면 3년 뒤 다시 불이 켜집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건물 안에서 재난이 일어나면 바로 생각나는 탈출 장소 가운데 하나가 옥상입니다. 최근에 이런 내용을 다룬 영화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그렇다면 현실에서는 어떨지 밀착 카메라가 옥상을 통해서 탈출할 수 있는지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다들 옥상으로 올라가요! 왜 안 열려? 옥상문이 잠겼어! 근데 열쇠가 없대! 아니 왜 이 동네로 옥상문을 다 잠그는 거야? 왜? 서울 강남의 한 5층 상가 건물입니다. 이렇게 옥상으로 향하는 문을 열고 나가면 옥상 정원이 나오는데요. 5층 이상의 상가 건물은 재난 발생 시 피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옥상 문을 항상 열어둬야만 합니다. 이런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상가와 빌딩이 많은 서울 강남역 일대.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물건들이 잔뜩 쌓였습니다. 옥상 문은 굳게 잠겼습니다. 이거는 저 뭐야, 저 뭐지? 원래는 저거 하게 돼 있죠. 그 바로 옆에 상가가 있어요. 무슨 일을 찰수 있어요. 개방할 때 되면 뭐 이러면 안 걸려요. 학원들과 독서실이 영업 중인 한 5층 상가 건물입니다. 이곳 역시 옥상으로 향하는 대피로를 열어둬야 되지만 아예 출입을 막고 있습니다. 옥상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가 꼭대기층인데요. 옥상 문은커녕 아예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사람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등은 옥상 문을 반드시 항상 열어두지 않아도 됩니다. 9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인데요. 이쪽이 옥상으로 나가는 문인데 굳게 잠겨 있습니다. 자물쇠까지 걸려 있는데요. 주변에는 열쇠 보관함도 없기 때문에 누군가 열어주지 않는다면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비상열쇠가 거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비상열쇠 주면 애들 들어가고 또 저기 보면은 놀고 그러면 안 되니까 위험하니까 경비실에다 들어가요. 옥상문이 열렸는지 닫혔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 사진 한번 좀 나오는데
옥상에 올라간 지는 한 번도 없어가지고 그런 일이 없어요. 무조건 열어두는 것이 반드시 능사는 아닙니다. 지난해 인천에선 동급생들에게 끌려가 폭행을 당하다 탈출을 시도하던 중 중학생이 옥상에서 떨어져 숨진 일도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에는 옥상으로 향하는 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문도 잠겨 있고 그 옆에 쇠창살만 있던 곳도 지금은 금속판으로 완전히 막아뒀습니다. 몇 년 전 초등학생이 옥상에서 떨어뜨린 벽돌에 주민이 머리를 맞아 숨진 일도 있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현재 옥상문을 열 경우 비상벨이 울리게끔 조치해뒀습니다. 호기심에 뭐 벽돌을 밑으로 떨어뜨려 본다던가 뭐 위에서 진짜 비행 청소년들이 뭐 하면 안 될 짓들을 하고, 사실 닫아두면은 아무래도 그런 사고 발생 확률은 줄어드는 걸 거 아니에요. 2016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최근 지어진 아파트들은 이처럼 비상문 자동 개폐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만 합니다. 이에 따라 비상시에는 문이 자동으로 열리게 되어 있고 평상시에는 문이 이처럼 잠겨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 건물들도 적용하면 좋겠지만 비용이 걸림돌입니다. 평상시에 잠가놨다가 유상시에 자동으로 탁 열리는 거. 근데 그게 말은 좋지만 그거 장치를 바꾸려면 비용이 한두 푼인가? 모든 건물의 옥상을 개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보니 이렇게 옥상으로 향하는 대피로나 문이 막혀 있는 경우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난이 건물을 가려가며 발생하는 것이 아닌 만큼 유사시에 대한 대비는 미리 해놔야 할 것입니다. 밀착카메라 정원석입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내일부터 나흘 동안 추석 연휴가 이어집니다. 이미 많이들 떠나셨죠? 지금 퇴근하고 귀성길에 오르신 분들도 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전국의 주요 고속도로와 국도에서 정체가 이어지다가 지금은 좀 나아졌다고 합니다. 서울요금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최규진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정체가 심한 시간대는 조금 지났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제 옆으로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도로 상황은 그렇게 많이 붐비는 편은 아닙니다. 퇴근 시간이 지나면서 오후 8시를 기준으로 정체가 조금씩 해소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서울을 출발한다면 서울 요금소를 기준으로 대전까지는 3시간이 닿고요. 광주는 5시간 20분, 부산까지는 5시간 30분이면 도착합니다. 다만 서울을 빠져나가려면 이곳 요금소에까지 도착을 하는 서울 시내 이동 시간을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떠나면 평소보다는 조금 더 걸리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질문은 사실 명절 때마다 만날 드리는 질문이긴 하지만 또 좀 틀리기도 합니다. 그 결과가. 그러나 역시 또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귀성 차량이 언제 제일 많이 몰릴 것으로 예측이 됩니까? 네, 이번 추석 연휴 기간이 짧은 만큼 교통량이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보다 귀성길은 붐비지만 귀영길은 더 앞당겨진다는 건데요. 도로공사 측은 오늘 밤까지 50만 대가 서울을 빠져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한 10% 정도 더 많은 수치인데요. 연휴 기간을 통틀어 귀성길은 추석 전날인 내일 오후 아침 9시부터 낮 12시 사이가 가장 붐빌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귀경길은요, 추석 당일인 13일 오후 12시부터 3시 사이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리고 최규진 기자 바로 뒤쪽에 이제 서울요금소입니다. 화면에 잘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좀 헷갈리긴 하는데요. 고공농성 중인 분들이 계시죠? 추석 연휴에도 농성은 계속됩니까? 그렇습니다. 노조 측은 옥상 출입이 통제된 가운데 바로 저 위에 있는 요금소에서 74일째 추석 연휴에도 고공농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가까이서 조금 보시면은 지금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지만 태풍으로 인해서 현수막이 찢어지고 또 천막이 곳곳에 무너진 곳도 보입니다. 어제까지 7명의 노조원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이곳 지상에 내려와서 현재는 저 위에 15명의 노조원이 남아 있습니다. 지상의 요금소 주변에도 이렇게 곳곳에 노조원들이 설치한 피켓과 현수막 그리고 천막 등이 보이는데요. 가까이서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노동조합이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돌려주십사라고 썼는데, 도로공사 측이 자회사 전환을 중단하고 정규직 전환을 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앞서 노조 측은 대부분의 노조원들이 김천에 있는 도로공사 본사로 이동을 했지만 이곳 요금소 주변의 지상에도 70여 명의 노조원이 남아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농성장을 지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내일 고속도로 상황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내일 고속도로 정체는 새벽 5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이 늘어나면서 12시쯤, 낮 12시쯤 정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보다 같은 추석 전날에 18% 정도 차량 이동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만약 내일 서울을 빠져나간다면 오후 5시쯤 출발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일은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해서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가 추석 연휴인 사흘 동안 통행료가 면제가 됩니다. 때문에 내일은 양 방향에서 오늘보다 더 고속도로 정체가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울요금소에서 최규진 기자였습니다.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방학 동안에 실험할 곳이 없어서 실험실을 좀 사용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주십사고 부탁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건 전혀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네, 없습니다. 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아들이 과거 미국 고등학교 재학 시절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서울대 의대에서 실험을 한 과정과 그 결과물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나 의원은 특혜는 아니라고 했는데요. 바로 따져보겠습니다. 이가혁 기자, 우선 서울대병원 차원에서 조사가 시작이 됐잖아요. 어떤 부분입니까? 네, 먼저 나 원내대표 아들 김모 군은요, 2014년 여름에 서울대 의공학교실에서 실험에 참여했습니다. 이 실험 결과물을 갖고 2015년 3월에 미국에서 열린 고교생 과학경진대회에서 종합 2위를 했고요. 또 그 5개월 뒤에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아주 큰 규모의 국제 행사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맨 처음에 이 실험 과정에서 IRB, 그러니까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 승인을 안 받은 게 문제가 특히 되고 있습니다. 이 연구 내용이 이 피부 겉에 센서를 붙여서 심장이 뛰는 그 심장 박동을 측정하는 뭐 이런 내용인데, 이렇게 사람이 실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윤리적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IRB 사전 승인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 윤 교수 측은 왜 안 받았다고 합니까? 네, 이 나 원내대표의 부탁을 받고 이 김 군을 지도했다는 이 윤 교수 측은요, 최근에 논란이 되자 이 김 군이 직접 자신의 몸에 측정을 한 것이고 또 신체에 위해가 가해지는 게 아니라서 승인 절차를 안 거쳤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이 김 군이 참여한 미국 고교생 과학대에서 적용을 하고 있는 그 2015년 그 당시의 규정집을 직접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이 IRB 사전 승인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우선적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다만 이 IRB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그러니까 예외적인 경우가 나와 있기도 합니다. 이 학생 실험자 한 명이 본인 스스로 실험 대상이 되면서 그 방식이 위험하지 않을 때는 괜찮다,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이 예외 규정이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좀 모호하게 해석이 됩니다. 네. 이 실험 대상이 한 명이더라도 그 연구를 수행하는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한 명만 셀프 실험 대상이 됐다고 하더라도 IRB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습니다. 위해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도 주관적일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은 위험한가 아닌가 따지는 게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애매할 때는 IRB 절차를 거쳐서 의견을 들었어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시죠. 네. 심의 면제라 하더라도 국내 규정상으로는 그 심의 면제 여부를 본인이 확인하지 말아라 하는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IRB가 심의하는 것은 아니고 심의 면제 여부를 기관위원회가 확인을 해준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요. 네. 그러면 서울대병원의 입장은 뭔가요? 네, 이 서울대 병원 측이 확인한 결과 이틀 전이죠. 지난 9일에 윤 교수가 병원 측으로부터 이 미준수 보고서 문서 양식을 받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IRB 규정을 지키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양식을 받아간 상태라고 합니다. 이 서울대병원 연구윤리심의위원회는 윤 교수로부터 이 내용을 받는 대로 회의를 열 예정인데요. 이 논의 결과에 따라서는 이 포스터 발표 내용을 취소하도록 권고를 하거나 또는 연구진들에 대한 경고 조치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실험 과정상의 문제도 그렇지만 일단은 그 김 군이 서울대 의대 인턴십 기회를 가진 것 자체가 특혜다, 이런 논란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나 원내대표 측이 논란이 커지니까 해명 자료를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서 근데 IRB 언급은 빠져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들이 과학경진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실험 연구 활동이 필요했다,
그러니까 대회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이 감독자의 역할을 윤 교수에게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감독자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또 지나치게 윤 교수가 김군의 실험을 도와준 것은 아닌지 현재로서는 그 당시 연구 노트 등이 공개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맥락에서 윤 교수의 설명 대목도 논란입니다. 이 나온내 대표 측의 자료에 나온 윤 교수의 설명인데요. 저와 저희 학생들의 도움으로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비교적 간단한 실험이었다. 이렇게 설명이 나오는데 이걸 다시 해석해보면 윤 교수의 제자인 대학원생들까지도 김군의 실험을 도와야 했다. 이렇게 네.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 해명 자료가 나왔지만 사실상 한 사람을 위해서 국립대학교 실험실에서 이 맞춤형 조력이 있었다. 명백한 특혜다. 이런 의혹은 여전히 해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 IRB 절차 준수를 따지고 있는 이 서울대 병원과는 또 별도로 서울대 측은요. 이 공공시설물을 사적으로 이용했다. 또는 이 규정 외에 인턴십이 생겼다. 이런 논란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더니 네. 제보가 들어온다면 조사 여부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기 전에 방금 들어온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뉴스룸 첫 부분에 전해드린 소식인데 이 사모펀드 관련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두 사람, 그러니까 이상훈 WFM 대표 그리고 또 한 사람 아시는 것처럼 최태식 웰스NT 대표 두 사람 다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검찰의 수사는 상당 부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백종훈 기자를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백종훈 기자, 네, 전해 주세요. 예, 서울중앙지검 명재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국 장관 관련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 영장 실질 심사를 했고요. 이상훈 전 WFM 대표, 최태식 웰스CNT 대표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명 판사는 이 대표의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증거가 수집되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최모 대표에 대해서는 역시 사실관계가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검찰 입장은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요. 일단 속도를 내던 검찰 수사에는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릴 수 있어 보입니다. 예. 자, 증거가 다 확보가 됐으니까 굳이 구속할 필요 없다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인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그 혐의점에 대해서 법원이 어느 정도 인정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인정을 했다면 검찰 수사에 생각보다 큰 타격이 있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라면 검찰의 수사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뭐 방금 전해졌기 때문에 지금 분석하기가 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일단 사실관계가 대체로 인정이 되고 증거가 수집돼 있다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설명을 했습니다. 예. 다만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라고 적시를 했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검찰 수사도 어느 정도 좀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예. 검찰이 혹시 다시 뭐 보완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까? 예, 지금으로서는 예단할 수는 없지만 검찰의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한 번 기각되더라도 검토를 거쳐서 재청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어찌됐든 이번 구속영장 기각으로 검찰의 수사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건 뭐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백종훈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박성태 기자. 예. 첫 번째 키워드 열죠? 네, 첫 키워드는 삭발 도미노로 잡았습니다. 예, 두 사람의 의원들이 삭발을 했죠? 자유한국당에서. 예, 어제 무소속 이현주 의원이 삭발한 데 이어 오늘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과 또 김숙향 당협위원장이 동작갑 당협위원장인데요. 저렇게 국회 중앙계단 앞에서 삭발을 했습니다. 예. 황교안 대표가 옆에서 있었고요. 기자들이 나중에 황교안 대표에게 당 차원에서 이러면 릴레이 삭발을 하는 것 아니냐라고 물었는데요. 황 대표는 뭐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만 답했습니다. 예. 직접 대답을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당대표 차원에서 릴레이 삭발 독려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강구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삭발이 개인에게 가지는 의미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강요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삭발하는 의원들을 응원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말입니다. 예. 사실 삭발은 강력한 개인의 저항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정치인에게 있어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삭발을 하는 것은 그만큼 당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는 기회, 이런 부분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예, 그만큼 내가 희생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의도일 수도 있다. 그런 얘기인가요? 정치권에서는 그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총선 앞이기 때문에 삭발이 더 많아질 수도 있다라는 전망인데요. 오늘 뭐 잠깐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박인수 의원이 삭발이 끝나고 구호를 외치는 장면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해프닝이 잠깐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수 화이팅! 김숙현 화이팅! 조국 화이팅! 물러가라. 자 다시 한번 황 대표님 발표하고 조국 하면 물러가라 하십시오. 예, 지금 보면 나중에 구호를 외치는데 삭발한 사람들의 이름을 사회자가 부르면 화이팅을 외치는데 세 번째 갑자기 조국 장관의 이름이 나오자 엉겹결에 화이팅이라고 외쳤다가 손사래를 치고 그게 아니다, 물러나라다 이렇게 고치기도 했습니다. 예. 뭐 설명 없어도 보니까 알겠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총장 불가근 불가원으로 잡았습니다. 예. 무슨 얘기인가요? 검찰총장과 불가근 불가원이라는 검찰 내 일부 분위기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예. 오늘 한 사정당국 관계자는 어제 JTBC가 보도를 했었는데요. 검찰총장의 수사 배제 보도 이후 일부 검사들이 총장과 불가근 불가원 분위기가 있다. 아무래도 가깝게 보이면 인사에 불이익을 당할까 하는 우려하는 분위기가 약간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예. 물론 지금 조국 장관 가족들을 수사하고 있는 특수부는 아무래도 윤석열 총장의 마치 사단처럼 얘기됐기 때문에 별개지만 일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과거에는 총장과의 가까운 관계를 강조하려 했다면 지금은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라는 분위기가 있다는 겁니다. 예. 구체적으로 왜 그런 거죠? 어제 이제 윤석열 총장을 인사불이익 받을까 봐? 뭐 그렇습니다. 예. 검찰의 인사권은 법무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제 법무부 고위 간부들이 대검 고위 간부들에게 전화해서 윤석열 총장을 수사해서 배제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물론 아이디어 차원이어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법무부가 윤 총장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걸 확실히 보여준 만큼 인사권을 가진 법무부에게 밉보일 게 없다는 일부 검사들의 분위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실제 그래서 민감한 시기에 이루어진 법무부 고위 간부들의 수사 배제 발언이 의도는 특별수사단이 만들어지지는 않았지만 발언 자체가 알려지면서 검찰을 살상 흔들었다. 사실 의도는 거기에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키워드를 열어보죠. 네, 마지막 키워드는 홍콩의 택시 운전사로 잡았습니다. 예. 홍콩의 이 얘기가 왜 나왔습니까? 한 BBC 중국 특파원의 트윗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일 스테판 맥도넬이라는 중국 특파원이 올린 트윗인데요. 예. 공항에서 택시를 탔는데 운전사가 국제적인 미디어에 매우 감사하다며 택시를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왜 안 받으려고 했냐는 그 다음에 나오는데 홍콩 사람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BBC 특파원이니까 세계에 알려주십시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예. 이 트윗은 1000개가 넘는 댓글, 10,000개가 넘는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예. 그 80년 광주의 택시 운전사하고 비슷한 그런 상황이기도 하군요. 그렇습니다. 예. 댓글 중에도 광주의 택시 운전사를 언급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한 사람이 한국의 좋은 영화가 떠올랐습니다. 모두에게 행운을 빕니다. 라고 앞서 특파원의 트위터에 댓글을 달았는데요. 이 특파원이 택시 운전사 영화 포스터를 붙이면서 네, 좋은 영화죠. 강력 추천합니다. 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예. 실제 영화 택시 운전사는 홍콩에서도 2017년 9월에 저렇게 상영이 된 바 있습니다. 예. 그래서 홍콩 시민들도 80년 광주에서 있었던 택시 운전사, 국제적인 미디어가 그 내부의 일을 어떻게 알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요. 중국에서는 사실 그때도 영화가 상영을 하려고 했는데 중국 공안 당국에서는 천안문 사태가 떠올릴 수 있다며 상영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예. 홍콩 사람들이 아는 정도가 아니라 예.
뭐 굉장한 이 택시 운전사 팬들이었습니다. 예. 제가 소셜 라이브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무튼 작년에 갔을 때 그 얘기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예. 어떤 얘기는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추석 연휴 첫날인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고 남부지방과 서해안 일부 지역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까지 전북과 경남은 20에서 6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40mm의 비가 올 거란 예보입니다. 추석인 모레는 보름달을 볼 수 있는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예, 내일부터 추석 연휴인데요. 저와 안나경 앵커는 추석 연휴 끝나고 다음 주 일주일 동안 좀 늦은 휴가를 다녀오겠습니다. 다음 주 진행은 주말 앵커인 김필규, 한민영 앵커가 대신 맡게 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평안하고 넉넉한 명절 맞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연휴 중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We get it almost every night when there are